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영잘고 해외고 재외국민 담당 정봉학 컨설턴트입니다. 네, 국내 입시의 제도적인 변화로 인하여 해외고 졸업자 또는 국내 국제고 졸업자 분들께서 국내대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2022학년도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 또는 그 입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일단 제도적인 변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변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셨다면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실지 전략이나 또는 대학들에서는 해외고나 국제고 졸업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평가 기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제도적인 변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변화. 일단은 특기자 전형의 감소 부분인데요. 네, 이쪽에 보시면 고려대학교하고 한양대, 경희대 부분에서 특기자 전형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여 고려대는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이 있었고요. 또한 인문계열에서 별도로 모집을 하여 학생들이 국제학이나 영어학 쪽으로 영문학과죠. 국제학과나 영문학과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폐지가 돼서 올해부터는 아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양대인데요. 한양대 또한 실기실적 전형이 있었는데 한양대는 에세이 쓰기로 특화된 언어, 즉 예를 들어서 뭐 영어나 중국어나 특화된 지원자의 언어로서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언어학과에 입학하는 것 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대 또한 작년 기준으로는 최종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여 사실상 한양대가 실기실적 전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생활기록부가 없는 것, 즉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는 이제 수시 전형으로는 한양대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양대에 입학은 기존에는 실기실적 전형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폐지가 되었고 수시 전형으로는 생활기록부가 없다면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희대 부분인데요. 경희대 또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네, 이 특기자 전형 전체가 폐지된 건 아니고요. 언어 특기자입니다. 네, 국제학이나 영문학과 쪽으로 입학을 희망했던 지원자들이라면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인데요. 하여 경희대 또한 실기실적 특기자가 폐지가 되어 국제학부나 또는 영어 관련된 학과를 희망하는 지원자들께서 조금 더 축소된 이러한 입시 전형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된 부분인데요. 경희대와 연세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연세대 기준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연세대 국제형에서는 해외고 그리고 국제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국제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맨 위에 보시면 국내고 졸업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서 말을 하는 국내고 졸업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국제형 자격 기준을 좀 보게 되는데요. 국제형 자격 기준에서 국내 국제고 졸업자 또는 해외고 졸업자, 검정고시 응시자, 여기서 말하는 검정고시 응시자라고 함은 교육부에서 미인가 국제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졸업 기준을 갖추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외고 검정고시 졸업자 국제형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는 포함된 자격 기준을 갖춘 지원자에게는 수능 최저 기준이 미적용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수능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요. 근데 연세대학교 기준에서는
따로 국제형에서는 해외고 국내 국제고 졸업자에 한해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좀 더 앞서서 저희가 모집 단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더우드 학부에서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 전공에서는 40명, 요건 2022학년도 시행 계획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학 전공에서는 해외고 검정고시 지원자를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융합인문사회과학부죠. 하스에서는 35명 선발, 다음은 융합과학공학부 ISE에서는 20명을 선발을 하고요. 다음 글로벌 인재학부에서는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므로 연세대학교에서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는 모두 총 105명의 해외고 졸업자 또는 국내 국제고 졸업자 검정고시 응시자를 105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경희대 부분인데요. 경희대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실적 어학특기자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기실적 어학특기자가 아니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해외고 또는 국내 국제고 졸업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경희대는 절대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 기존의 네오르네상스 전형 국제학과 부분이죠. 국제학과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국제학과는 전공 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가장 특화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국내 국제고를 졸업하여 영어에 특화된 지원자들이라면 모두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지원을 희망을 했는데요. 2022학년도에서는 49명, 거의 50명 가까이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국내대 입학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희대 이러한 국제학과 부분도 놓칠 수는 없을 거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학과 역시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 인문계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인문계열에서는 주로 수능 최저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을 보면 여기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탐구 중 2개 영역이 됩니다. 2개 영역이라 하면요. 이미 국제고나 해외고를 졸업한 친구들한테는 사실상 영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어를 제외하고 나서 2개 영역, 즉 영어를 제외하면 1개가 되겠죠. 1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를 받는다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서 희망하는 즉 수능 최저 기준이 을 충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해외고나 또는 국내 국제고 같은 경우는 학제가 국내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6월이나 또는 5월 말쯤에 학기가 끝나게 되고 최종 12학년이 이제 끝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부터 봤을 때 11월에 수능이 치러진 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7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 또한 국제학부가 있고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학기가 끝나는 대로 조금씩 준비를 해두고 저는 도전을 하길 바랍니다. 49명이라는 모집 인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대 입학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라 하면요. 일단 해외고나 국제고, 국내 국제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일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적증명서, 활동증빙서류라고 하죠. 활동증빙서류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즉 미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증빙서류 그리고 자기소개서로 기존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해외고를 졸업하거나 국내 국제고를 졸업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생기부가 없던 내용 또는 활동 증빙 서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폐지가 썩 달갑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변화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022학년도에서는 자소서 문항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축소되었냐면요. 공통문항은 기존에 모두 3개에서 2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자, 기존에는 1문항, 2문항, 그리고 3문항, 그리고 4문항, 대학별 자율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2학년부터는 변경이 되어 1문항에서는 고교 재학 중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통합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모두 1,500자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2문항에서는 인성 영역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경험이 평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또한 기존의 글자 수에서 800자까지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3문항은 공통문항에서 제외되지만 대학에서 필요시 자율문항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문항은 일반적으로 이 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비전을 밝혀주는 것 등이 되는데요. 3문항 역시 글자 수가 전부 다 축소되어 800자로 기술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실상은 1문항 고교 재학 중 학습 경험, 교내 활동으로 1,500자, 그리고 인성 영역과 대학별 자율문항 1,600자 정도까지 합치면 또 지원자들의 부담이 조금은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부터 자소서 폐지를 하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최상위권에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열 적합형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요.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이 고려대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대다수 해외고를 졸업하거나 국내 국제고를 졸업하거나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분들이 대부분 계열 적합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형 역시 2022학년도죠. 올해 수시 전형을 지원하게 된 친구들에게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두 자기소개서가 전격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외대 부분입니다. 한국외대 부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서류형, SW 인재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외고나 국제고 졸업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면접형에서 또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한양대에서는 에리카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가 모두 폐지가 되었는데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가 없다면 한양대 자체는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시 전형으로는 한양대가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상명대, 명지대, 단국대 등 대학이 모두 특정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숙명여대 부분에서는 숙명인재 서류 전형, 서류형에서만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면접형에서는 아직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2024년으로 저희가 가본다면 2024년이라고 하면 2023학년이 되겠죠. 정확히는 9월 수시 전형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전격 폐지가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모두 폐지가 되는 이유는 시간적인 소모가 크고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데요. 기존의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학생부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
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생활기록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보완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자기소개서가 전격 폐지되는 것에 앞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에 앞서 학생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해외고를 졸업하거나 국내 국제고를 졸업한 친구들한테는 생활기록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2024학년도 이전 친구들은요, 네, 이미 축소된, 그 자기소개서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활동증빙서류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활동증빙서류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네, 생활기록부가 없는 미보유자를 위한 대체서식이 네, 학교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체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증빙서류에 대해서 작성을 하여 이에 대해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즉 활동증빙서류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나 서강대 또는 숙대, 숙명여대 또는 한국외대 일부 전형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은 도대체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변화를 시키고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대 입학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전략에 대응한 평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뛰어나고 활동들이 전공적 합성에 부합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또한 이러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내대 입학에서 거의 절대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학업 성취도,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부분입니다. 네, 누구나 아마 지원자나 학부모님들께서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신이구나, 그래도 내신이 답이구나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네, 학업 성취도 부분에 대해서 50% 가까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의 일부 대학들 또는 전형에 따라 약간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나 학업 성취도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공적 합성 부분이 20%가 되겠고요. 다음은 발전 가능성이 15%, 인성이 15%가 됩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부 퍼센테이지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가끔은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지원자들 또한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셔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학업 성취도 부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네. 이쪽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네.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재학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 역량이 지나치게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던 내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요. 내신 등급을 받기 굉장히 어려워. 이것이 전공적 합성에서 좀 학업 성취도 부분이죠.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좀 어렵게 보여지지 않을까.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비를 하여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한테 바로 스쿨 프로파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스쿨 프로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지원자의 교육 환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지원자가 재학했던 고등학교의 학업 체계 또는 고등학교의 진학률 또는 전체적인 학업 분위기, 교육 체계 등을 이해를 하여 학생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증빙 서류가 과연 어떻게 학업 성취도로 보여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활동 증빙 서류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활동 증빙 서류를 활용을 하여 자신이 수업 시간에 어떠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였고 또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러한 노력과 또는 우수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또한 입학사정관이 바라는 그러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지 못했는지가 활동 증빙 서류로 잘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내용은 심화 선택 과목의 중요성인데요. 심화 교과목을 대학교에서 별도로 조금 평가 비중을 두는 이유는요. 지원자의 학업적 흥미와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한 전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 이를 또한 성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심화 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고 훌륭한 성적을 이수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외고나 국내 국제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심화 교육 과정이 없거나 제도적으로 아예 이러한 교육적 장치가 없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라면 입학사정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원하고자 했던 전공 분야 또는 희망하는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이것에 대해서 학습하고 꾸준히 학습하는 태도로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교과목 이외 과목인데요. 일부 학생들은 주요 교과목만 이수를 하고 나면 또는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다른 교과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약에 성적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과목 그리고 흥미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이룩하였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요 교과목 이외에도 다른 기타 교과목들에도 조금 더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신경을 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예를 들어서 전공적 합성 평가 부분에 좀 활용하게 되는 부분은 선택 교과목이 제2외국어였다고 하면 그 해당 외국어를 전공 교과 또는 희망 전공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주요 교과목 이외의 선택 교과목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인 평가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므로 주요 교과목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지원자 이제 성실성, 충실도가 충분히 잘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사실상 고른 성적 유지에 대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른 성적.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학사정관이 선호하는 성적표는 상승하는 성적표, 즉 상승곡선이죠. 상승곡선과 고른 성적을 유지하는 성적표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입학사정관은 왜 도대체 이렇게 상승하는 성적표, 상승곡선을 이어주는 성적표를 이렇게 선호를 할까요? 라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요. 평가 시점과 가장 가까운 성적 가까운 성적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입학 이후에도 학업 능력이 뛰어나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때문이죠. 또한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 입학을 한 이후에 입학 이후에도 자신이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업 성취도를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평가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성적표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네, 또는 고르게 유지되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다음 하락 성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적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학기에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제시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회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예를 들어 11학년 2학기 성적이 하락을 했다던가, 네, 이러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사실상은 거의 이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특별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자기소개서나 다른 부분에 조금 더 기재를 해서 보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별한 개인적인 방황입니다. 개인적인 방황이나 가정 문제, 일시적인 성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러한 부분까지 입학사정관이 반영을 하진 않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기재를 하여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적 변화가 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이 이렇게 파도처럼 굉장히 파동이 좀 심한 편인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네, 이런 경우라면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이전 상태로의 회귀 가능성을 좀 크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파동이 심하다는 건 네, 이전 상태, 성적이 낮은 상태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공 적합성 부분인데요. 네. 전공 적합성, 그렇죠. 네, 전공 기초 과목, 전공 관련된 활동 등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얼마나 진행을 했고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 부분이 평가가 됩니다. 전공 적합성은 사실상 한 20% 정도로 제가 여기다 설정을 했습니다만 거의 30% 정도 평가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 내외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궁금증 여러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특정한 어떤 나라에 있는 학교인데 사실 저희는 액티비티한 뭔가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학교입니다. 라고 하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국제고라고 하거나 또는 외국인 학교라고 해도 활동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는 스쿨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만큼 진행되는 경우는 네, 없어서 그러한 고민을 많이 문의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 관련 개수와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과연 대학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단 A, B 지원자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행정학과를 지원하는 네, AB 지원자가 있습니다. A는 행정학 동아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또는 주민센터 봉사활동까지 하는 그러한 행정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본인이 전공 적합성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넓혀가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B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국가별, 지역별 차이로 인해서 또는 교육제도 또는 학업체계, 네, 교육체계 차이로 인해서 활동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학생은 문학 시간에 국가에 대한 독서를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정가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시간에 이러한 본인이 탐독했던 영역들을 연계해서 학습 경험으로 이걸 잘 녹여냈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A 학생이죠. 네, 행정학 관련 활동이 굉장히 많고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면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A 학생을 선호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활동이 적은 부분이라도 본인이 탐구하고 네, 그것에 대한 노력을 보여줬던 부분이라면 합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
여기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활동이 많습니다. 관심 이해도, 예를 들어서 활동이 많은 경우 관심 이해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경우죠. 무작정 활동을 많이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해서 관심과 이해도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입학사정관한테 주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활동이 적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탐색 과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입학사정관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낮은 내신 성적 관련된 부분인데요. 낮은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전공적 합성, 성적이 너무 낮아서 이것이 전공적 합성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는 전공적 합성의 핵심 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 입학 이후 해당 전공의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겠죠.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네. 근데 경영 관련된 거, 비즈니스 관련된 수업이 성적이 그렇게, 월등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학 성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면 경영학과에서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수업 이수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여 이 학생을 경영학과 입학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공 교과목과 지원하는 전공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꼭 일치성에 초점을 맞춰본다면요,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입니다.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물리 성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요, 사실 다른 과 지원을 조금 고민을 해보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학과 수업, 즉 대학의 학과 수업을 이수하는데 무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까지 노려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탐구 활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탐구 활동하면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이 어렵고 지루하고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탐구 활동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량을 보여줘야 탐구 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대학의 활동의 유형이나 주제 난이도, 결과의 우수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제를 굉장히 어렵게 잡아 이것에 대해서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이 무작정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어렵고 굉장한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여 스스로 또는 친구들과 협업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이러한 관심 영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가능성과 인성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자기주도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그러면 자기주도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주도성이라 함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적절한 전략,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이걸 저희가 자주 사용을 하는 자기주도성이 되겠죠. 네, 사실상 저희가 대학을 입학을 하거나 한 이후에는 자주 들어볼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에선 과연 지원자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게 될 것인가? 네. 새로운 과제 만들기, 주도적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일정한 성과 창출, 새로운 도전을 위한 노력 등등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서
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전 페이지에서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성취도 부분 또한 일정 정도 성적표, 다음으로 중요한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아까 전공 적합성 부분도 그렇고 발전 가능성이나 다음 인성 부분, 네,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부분 또한 학업 성적표, 내신 등급 이외의 활동 증빙 서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더불어 자기소개서에서도 이 부분을 잘 녹여낸다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발전 가능성에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 보겠습니다. 수상 경력을 통해 교과 지식의 활용과 학업 의지, 자기주도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 역시 활동 증빙 서류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탐색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 활동,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걸 제출은 할 수가 없으나 활동 증빙 서류에서 탐구 활동 영역에서 지원자가 읽은 책이나 인상 깊게 읽었던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독서 활동을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기존의 활동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역량입니다. 결국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별도의 증빙 자료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활동 증빙 서류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 부분입니다. 네, 인성이라 함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부모님, 즉 지원자 부모님께서 지원자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한 학생이라고 분명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식의 양보다 실제 능력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즉 자아 존중감, 성실성, 끈기, 자기 통제력을 여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인성 부분이면 무조건 봉사활동이야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봉사활동이라는 틀에서 조금 더 벗어나 폭넓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성에서는 나눔, 배려, 소통, 도덕, 성실,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여기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찌 나눔, 배려, 소통, 도덕, 성실 이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본인이 가장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여 이러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단체 활동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 갈등 해결은 사실상 결국에는 문제 해결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본인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바로 인성 부분에서 본인이 기존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고 충실하게 이러한 활동에 임했지만 문제에 마주하면서 본인이 이를 어떻게 해결을 해 갔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크게 표기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인성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서 불성실한 느낌을 줘서 불합격한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인성 부분이 인성 자체로는 합격, 불합격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성이 인성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학생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사범대나 교대,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인성 부분이 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내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학업 성취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 학업 성취도,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업 성취도 역시 내신 성적으로 크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에서 충분히 이를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자소서가 폐지되는 대학을 꼭 지원을 해야 되고 특정한 희망 전공이 그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활동 증빙 서류, 즉 학교생활 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소식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주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3년 특례 해당자 분들,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사실 재외국민 3년 특례 또는 뭐 12년 특례 등 특례 학생들을 받아보면서 또한 대학이 과연 특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하고 또는 상담을 하고 네,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일관된 가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 열악한 상황에서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취를 이룬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대학에선 조금 비중 있게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네, 재외국민 3년 특례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업 성취도,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걸 기반으로 하되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한 경험, 네, 열악한 상황을 노력으로 이겨낸 경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국내 수시 전형과는 다르게 비중 있게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재외국민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서로 다른 국가, 지역 또는 교육 체계를 가진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자들이 오기 때문에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네, 이겨내어 성취를 이룩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둔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중요도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 네, 내신 성적은 수시 전형도 그렇고 네, 특례 전형도 그렇고 모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특례 전형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네, 학업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제출이 가능한데요. 표준화 학력 시험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전 설명회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SAT 부분에 대해서 네, 표준화 학력 성적표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SAT나 AP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토플, 토익, 네, 또는 IELTS, 네, 기타 외국어 성적이죠 등에 대해서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서 제도적인 변화 부분에서 재외국민 특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대학 2022학년도죠. 재외국민 3년 특례는 이제 곧 7월에 네, 지원이 시작이 되고요. 아마 5월 초나 중순쯤에 빠르면 5월 초나 중순쯤에 모집 요강이 모두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최종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의 시행 계획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고려대하고 서강대는 자소서를 폐지가 됩니다. 네, 고려대 안암 캠퍼스, 즉 서울 캠퍼스에서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은 미폐지는 한양대는 아까 수시 전형에서는 폐지가 된다고 했지만 네,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서는 한양대, 서울 에리카 캠퍼스가 모두 자소서는 아직 미폐지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폭넓게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기준으로 학교 내신 성적, 표준화 학력 능력 시험입니다. SAT 등 공인어학 성적이죠. 토플 이외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하게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학교별로 조금씩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뭐 연대가 당연 가장 제일 많고요. 연대 기준으로 뭐 20개, 15개, 10개 이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표준화 학력 시험이나 공인어학 성적도 이러한 활동 증빙 서류에 포함이 되고 이 외에 8개나 또는 13개에 대해서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봉사 활동, 수상 내역을 제외하고 저희가 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활동 증빙 서류 유효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공적 합성에서는 진로 탐색 과정,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동아리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지원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 가능성인데요. 여기서는 주도적, 적극적 활동, 수행에서 보여진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수행을 하는 능력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나 또는 수업에서 진행한 발표나 그룹 활동에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위한 설명이나 또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실험에서 내가 실패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교내의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 해결한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는 학업 경험,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이러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있고요. 또는 봉사 활동이나 탐구 활동이나 이외에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재외국민 특례 이후로 다음은 저희가 수시 전형과 3년 특례에 모두 적용이 되는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역량을 조금 더 보여주고 어필을 해야만 합격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전공적 합성. 네,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면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대학에서 공통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자기소개서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예상치 못했던 일이나 상황에서 난관을 극복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하면 저희가 굉장한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창의적이라는 건 그러한 굉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만의 학업 방법 또는 학업 스킬로서 성적이 향상이 되었다던가 또는 스스로 단체 활동에서 본인만이 가졌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여진 걸 의미를 합니다. 다음 리더십이라고 해서 학생회에서 회장을 하거나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일에서 다른 학생들을 조금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췄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기주도성, 협업 능력, 전공적 합성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활동 증빙 서류에서 그러면 탐구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자, 성적표가 굉장히 뛰어나다면 여전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적표 이외의 활동으로 좀 더 아쉬운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에서 제가 지원자가 희망했던 성적은 A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원자가 받은 성적이 A 마이너이거나 B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영어 수업에서 특정한 문학 작품을 읽고 이 문학 작품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하여 수업에서 그룹 발표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험 성적이 뛰어나지 못하여 스스로가 바랬던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수업에서 진행을 했던 이러한 탐구 능력을 입학사정관한테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활동 증빙 서류에서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즉 수업 내에서 진행을 했던 발표, 토론 또는 실험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지적 관심을 비중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자가 내용을 잘 구성하여 입학사정관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고 많은 상담을 하면서 N수생 검정고시 해외고 출신, 국제고 출신은 서류 평가에서 불리한가요? 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시 대상은 수시 전형이죠.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얽혀있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죠. 왜? 국내 일반 고등학교에서 일관된 평가 기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질문 또는 궁금한 부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연세대, 경희대, 이대,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외대, 그리고 건국대에서 공통으로
공통으로 이제 제출한 그러한 보고서에서 밝혀주었던 것처럼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 졸업자의 평가 기준을 이러한 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네,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어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는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또는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조금씩 이러한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적이거나 또는 방향을 설정해서 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내신 성적 제외 이후 자기소개서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경험을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전하고 있고요. 다음은 국외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해당하는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기.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기입이 활동 증빙 서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저희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은 재외국민 전형 외에도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서는 재학 기간 중에 학교 생활 충실성을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없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은 자기소개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증빙 서류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지금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전형 전략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영잘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떠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 학생이 입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잘국에서는 일단 이겁니다. 독보적인 국내외대 지원 특례 컨설팅 구조 구축을 하는 거고요. 합리적인 컨설팅 체계를 갖춰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 영잘국이 가진 장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원자와 학부모님들께 권장을 하고 컨설팅을 의뢰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을 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대학 연도별 시행계획, 모집 요강 등을 저희는 좀 더 남다르게 특별하게 분석해서 학생한테 제공을 합니다. 네, 저희가 컨설팅을 의도하는 것은 순수하고 공정한 진실된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이나 모집 요강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이제 컨설팅 의뢰하는 학부모님이나 지원자들께 권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모집 요강 기준입니다. 모집 요강 기준에서 애매한 거라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입학처에 확인을 진행을 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지원자나 학부모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보고서. 네. 저희는 모든 컨설턴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탐독을 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 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 나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 또는 일부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징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꼼꼼히 탐독하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정 감사 자료 또한 저희가 모두 꼼꼼히 체크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음에도 저희는 사실 그러한 부분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 취지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라는 모티브 때문에 이러한 특정 감사 자료,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 사실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여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 네,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이란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태 자료를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감사 결과 처분서인데요. 위촉 사정관 교육 훈련 출석 허위 확인이 사실은 확인이 되어서 고려대에서도 처분을 받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저희가 꼼꼼히 체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최상위권대학 역시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또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기재금지사항으로 기재금지사항을 처리를 부당하게 한 탓에 이러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기재금지사항. 여러분 혹시 자기소개서에서 기재금지사항에 대해서 모든 대학들이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네.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친척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면 이건 자기소개서는 거의 빵점 처리다라고 했으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자기소개서에서 이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성균관대 측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무시하고 이 학생을 합격을 시켰던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감사 결과 처분서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게 됐고요.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성장한 저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의 직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자라는 직업. 다음으로는 평소 사진작가이신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까 말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평가자 판단입니다.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 측에서는 이를 문제 없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에서 부모 그리고 친인척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공개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여기서는 공개를 함에도 문제 있음이 없음으로 처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피 신청 허가 여부 미결정 입학 전형 참여 현황 부분인데요. 친인척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수시 전형에 응시를 한다던가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실은 입학 사정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참여를 허락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투명한 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지원자에게 저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냐라는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단기 컨설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저희는 여기서 지원 자격을 분류하고요. 지원 전형을 분류하고 국내 해외를 분류하여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컨설팅을 권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을 저희가 모두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순수 해외고 졸업자 또는 국내 고등학교를 재학 중에 해외로 편입을 하거나 해외 재학 중에 국내로 들어온 중도 귀국자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검정고시 졸업자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되고요. 대상에 따른 지원 전형을 세분화하여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구분합니다. 지원 전형에 따른 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 어학특기자, 재외국민 전형, 과학기술학, 얘는 수시 전형에서 제외되는 전형이 됩니다. 주로 카이스트 이쪽에서는 외국고를 또한 별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컨설팅 의뢰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입시 전략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대 지원, 해외대 지원 또는 복합 지원 부분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대상이나 지원 전형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공통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유료 상담을 통해서 단기 컨설팅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유료 상담이나 공통 설문지를 통해서 단기 컨설팅, 적합한 단기 컨설팅, 대상에 따른 단기 컨설팅 부분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세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부 설문조사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자격, 지원 전형에 따라 다시 한번 세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여 학생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모두 진행이 되고 나서요, 지원자와 학부모님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여기서 보여지는 단기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대학 배치, 국내대, 해외대 배치, 자소서, 국문자소서, 영문자소서, 에세이, 그리고 기타 활동, 가장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서는 공통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특정한 부모님께서 일단 학생의 순수 해외고 졸업자, 여기서 말하는 순수고 해외고 졸업자는 고등학교 1학년, 즉 국내 고등학교 1학년, 해외로 치면 10학년입니다. 10, 11, 12학년 전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졸업한 순수 해외고 졸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컨설턴트와 여러 번의 유료 상담이나 전화통화 또는 풀친을 통해서 상담으로 지원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권장하는 입장이고요. 지원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 컨설턴트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컨설턴트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수 해외고 졸업자 20개월 지원자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해외대 대학 배치, 국내대 대학 배치, 수시 자소서, 과학기술원 자소서, 해외대 에세이, 기타 활동, 여기서 의미하는 기타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기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네. 추천을 하고도 여전히 지원자와 부모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급변하는 입시제도 부분, 제도적인 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또한 저희가 이러한 입시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알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러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또한 어떻게 보완을 할지, 보완하는 기재, 즉 영잘국에서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부분까지 모두 소개를 마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입시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하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코로나로 인해 각각의 이제 활동 부분들이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학들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걸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2학년인 친구들은 이제 해외고, 국내 국제고 학생들의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러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잘 수립을 하셔서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에 지원에 꼭 합격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요. 저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영잘국에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답변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을 하여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컨설팅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